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공중보건하고 법교 강의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수업하기 전에 공중보건이 도대체 뭔지, 법교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잠깐 말씀드리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생사에 대해서는 다른 교수님들이 이미 얘기를 하셨고요. 두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갈수록 공중보건이든 법교든 빙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빙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물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조금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충분히 계속해서 몇 년을 우려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 조금만 가르쳐주면 되고, 법규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는 것만 알려드리면 됐었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전부터 여기 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쩍 문제 내시는 분이, 공중보건 이렇게 양이 많아요. 이 중에서 슬쩍, 요 밑에 건 슬쩍 문제 내는 거야. 자, 이렇게 슬쩍 내면 되게 멘붕에 많이 빠지겠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요 한 문제를 위해서 이만큼을 많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2년 전에 또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특히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이 전공이신 분은 웬만큼 잘 하세요. 근데 전공이 아니야, 처음이야. 그러면 수업 시간 내내 이건 도대체 이런 학문이 어딨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아주 자세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쉽게 들어가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알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포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과락이라는 것도 있어서. 근데 공중보건이든 법조는 과락은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나름대로 과락을 면하면서 좋은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천천히, 그리고 조금 알기 쉽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쪽 부분에 전공이신 분 있으세요? 전공이신 분? 있으세요? 다행이시네. 그러면 조금 쉽겠네요. 그쵸? 예. 다른 분들은 좀 힘드시나 봐. 하여튼 제가 눈치 보면서 힘들어 할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50분 하고 10분은 쉬겠습니다. 이제 50분은 한 45분 정도 하다가 오늘 나눠드린 유의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유의물을 보시면 가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명 가로놓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수업을 4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반복하기 위해서 가로놓기 갖고 이제 복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수업하고 가로놓기 하고. 자, 그리고 우리 책 틈틈이에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 보면은 답도 있고 해설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문제를 한번 접근해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문제도 접근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면 쪽지 시험이라는 게 또 하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오셔서, 이제 물론 여러분들 오니까 이제 미리 조금 오셔서 쪽지 시험 문제 푸시되 책 보면서 푸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이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항상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배우고 이걸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중에라도 혹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표정을 좀 지어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러면 이제 잔수를 요 정도로 하고 수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보시면 공중보건학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공중보건학의 개념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제일 처음에 건강의 개념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대부분 건강하면은 아프지 않는 게 건강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특히 WHO 당연히 외워두셔야 돼. 자,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건 슬쩍 넘어가세요. 그냥 외우실 거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 자, 요 세 개는 외워둡시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에요. 요 세 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육체적, 다시 말해서 신체적인 안녕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안 들어갑니다. 자, 정신적 안녕, 이것도 웬만하면 이해되실 것 같아. 그래서 설명 안 들어가고요. 자, 사회적 안녕, 요게 조금 궁금할 것 같아서 그 밑에 설명 붙여놨습니다. 자, 결국 사회적 안녕은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학생이잖아요. 그럼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은 제 시간에 와서 여기 앉아 있어. 물론 여기 앉아 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난리가 나.
그렇지만 이 자리에 시간 맞춰서 앉아 있잖아요. 자기 역할을 잘 하지. 이거를 우리는 사회적 안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복지제도나 복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해 각자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 이거를 사회적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해. 아,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WHO 건강의 정의 3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건강 개념의 변천을 보세요. 자, 19세기 이전은 신체 개념이에요. 자, 신체 개념은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자, 이게 뭐냐면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과 몸은 따로예요. 자,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해. 이거는 그냥 하늘에 있는 신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나 몸이 아파. 몸이 아픈 건 우리 의사들이 치료해 줄게. 그리고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심신이원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심신이원론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환자를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취제 뭐냐면 술을 먹여요. 술을 먹이면서 막 수술합니다. 그럼 환자가 아프다가 막 소리 지르면 야, 술 더 먹여 이렇게 돼. 술 잔뜩 먹여요. 그리고 수술 다 했어. 그래서 수술 다 하고 수술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라고 딱 봤는데 환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 그래? 아, 하느님이 데려갔구나 이게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심신이원을 이렇게 돼.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신경 안 쓰는 거. 그래서 이거를 신체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19세기로 가서 심신 개념으로 바뀝니다. 심신 개념은 뭐냐면 심신 이론론이죠.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플 수 있고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심신 이론론이고 이걸 심신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도 맞지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잖아요. 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울적합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20세기의 생활 개념이에요. 자, 요거 아까 WHO가 얘기한 거 갖고 이렇게 말을 끌어다 쓸 수 있는데 생활 개념이면 마음, 몸, 뭐 하나 더 있을까요? 마음, 몸, 뭐 하나 있을까요? 그렇지, 사회적 안녕이 들어갔잖아요. 아까 WHO에서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이잖아. 이런 것처럼 생활 개념은 자, 신체 들어갑니다. 정신 들어가고 거기에 사회적인 안녕이 하나 더 들어간 거야. 이걸 우리는 생활 개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19세기 이전은 신체, 19세기는 심신, 20세기에는 사회적 안녕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생활 개념이 됐다. 아시면 되고요. 자, 근데 98년에 보시면 영적인 개념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게 WHO에서 그때 회의석상에서 말이 한 번 나온 적 있었어요.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 말고 영적인 안녕 하나 더 집어넣자 라는 말이 있었었는데 그때 하도 말이 많아갖고 결국 채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안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없는데 그때 98년에 요거 회의석상에서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쪽은 아닌데 공중보건소에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98년에 한 번 추가됐던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가 나왔어서 우리 쪽도 나올까 봐서 이 영적인 안녕을 지우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없습니다. 육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만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생활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건강의 정의는 이제 끝이 났고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 정의로 들어갈게요. 자, 공중보건의 정의 그래서 보시면 일단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에요. 그리고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중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학문이다. 결국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대상이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다. 그리고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다. 이것만이라도 좀 알고 계시고 자, 무엇보다도 공중보건에 대해서 정의하신 분은 누구냐면 가로 2번의 윈슬로우라는 교수. 자, 이분 꼭 알아두세요. 자, 윈슬로우라는 교수는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공중보건을 얘기합니다. 자, 아까 WHO에서 제시한 건강의 정의 중에 신체, 정신, 사회적인 거. 근데 여기서는 신체, 정신적인 효율. 요 두 개만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비교해서 얼렁얼렁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질병 예방, 수명 연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야. 그럼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 어떤 노력을 통해서인데, 그게 뒤에 가시면 있을 겁니다. 자, 가로 3번. 뒤로 가볼게요. 19쪽에.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이 뭐냐면 1번 환경위생이요. 환경위생. 2번 감염병 관리. 3번
개인 위생의 원칙에 대한 보건교육, 그러니까 보건교육이죠. 4번, 자, 질병의 조기 진단 예방을 위해 조직화된 의료 간호사업.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확립. 요게 공동의 노력이에요. 이것도 시험때 따로 나온 데 있었었는데 다음 중 공동의 노력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 데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환경, 감염병, 보건교육, 그 다음에 의료, 간호, 조직, 간호사업,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이게 공동의 노력이다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우리 지금 민슬로우 교수 거 배웠습니다. 민슬로우 교수가 제시한 공중보건의 정의. 이 중에서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 뭔지까지도 알고 배웠고요. 자,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학문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자주 나오긴 합니다. 자, 이 중에 예방의학 잠깐 보실래요? 예방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중보건과 약간 유사합니다. 자, 사회의학 하면은 인간 집단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지. 그래서 공중보건과 약간 유사하고요. 특히 지역사회의학, 예, 이것도 지역사회에 관한 의학이잖아. 그래서 공중보건과 유사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가장 긍정적인 게 뭐냐면 건설의학이에요. 이거는 건설하는 거잖아요. 결국 현재 건강 증진으로 적극적인 관리 방법이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설의학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예방 쪽, 가장 건강 증진 쪽에 가까운 건 건설의학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공중보건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공중보건과 유사하지 않은 거는 치료의학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보기 중에 치료의학 나오면 아 이거는 공중보건과 유사한 건 아니야 라고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외운다라기보다는 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부분 잠깐만 볼게요. 공중보건과 임상의학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건 외우지 마시고요. 감을 좀 잡으시면 돼. 자, 공중보건학이라는 건 대상이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고요. 임상의학은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임상의학은 개인 환자 중심이다 하시면 되죠. 그렇죠? 당연히 의사들은 개인이야 다시 말해서 환자 중심으로 뭔가를 하겠지. 자, 목적을 보시면 공중보건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능률 증진. 아까 뭐랑 똑같아요? 민슬로우 교수가 제시한 공중보건의 정의랑 똑같잖아요. 육체, 정신이니까. 자, 그런데 비해서 임상의학의 목적은 투약하고 그래서 치료하고 그다음 재활하고 사회복귀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평가 항목도 잠깐 볼게요. 임상의학은 임상검사 결과 그 다음에 이 치료가 잘 됐다 안 됐다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공중보건은 아니죠. 통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평가를 한다. 그러면 통계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좀 이따가 통계 쪽 들어갈 겁니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과 임상의학은 이렇게 차이점이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공중보건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의 역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부분은 좀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점령크 양이 많아져서 이거를 안 외우려고 하면은 좀 골치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외우시기 훨씬 편합니다. 자, 일단 거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전 써보겠습니다. 맨 처음엔 고대기, 그 다음에 중세기, 그 다음에 같은 세자로 끝나는 근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기, 그 다음에 현대기. 그래서 크게 5개의 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연도까지 좀 알아두세요. 고대기 하면 500년까지를 얘기합니다. 500년까지. AD 1년에서. 중세기는 1500년까지예요. 자, 보세요. 500년에서 1500년이면 근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을 중세기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영향을 미쳤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세기는 1850년까지입니다. 1850년까지. 그리고 근대기는 1900년까지. 굉장히 짧죠? 1850년에서 1900년이니까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 두 개를 묶어서 근세기로 하자. 아니, 요 두 개를 묶어서 근대기로 하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따로따로 띄워 놓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기는 1900년 이후를 현대기라고 한다 하시면 되고요. 각 기마다 특징적인 학자들도 나오고요. 분위기도 있을 겁니다. 그 분위기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고대기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대기 하면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히포크라테스라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의대애들이 졸업할 때 의학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건 아니고요. 이분이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장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설은 뭐냐면 더러운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러운 공기. 그래서 더러운 공기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더러운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그러면 나는 건강해진다. 이게 생각한 거고요. 이때 이 장기설 때문에 생긴 병이 뭐냐면 말라리아라는 병입니다. 말라리아가 뭐냐면 말이라는 단어와 아리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말은 뭐냐면 나쁜이죠. 그리고 아리아는 공기잖아요. 그래서 나쁜 공기, 이게 말라리아입니다. 근데 말라리아는 뭐에 의해서 옮겨져요? 모기죠, 모기. 예, 그걸 뒤늦게 발견된 거고, 그때 당시에는 말라리아라는 병을 만든 거예요. 장기사라는 것 때문에. 자, 그리고 요 히포크라테스는 솔직히 그리스 사람입니다. 근데 요 사람, 그리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만들어졌잖아요. 로마에 갈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렌. 쓰시지 않으셔도 돼. 책 보고 제가 좀 이따 줄쳐드릴 겁니다. 갈렌이라는 사람이 요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완성시켰다.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는 요 두 사람 꼭 기억하세요. 히포크라테스, 갈렌. 이 사람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자, 볼게요. 줄쳐볼게요. 자, 고대기 AD 500년까지고요. 요때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 위생 중심 사상 대두식이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집단의 위생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그냥 나만 깨끗해지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게 개인 위생 중심 사상 대두식이고요. 자, 요게 이제 위생법전이라고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히포크라테스 있습니다. 장기설.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이지. 작년에 문제 요게 나왔던데, 4개의 체액설, 액체설.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제시한 4가지 액체설이 아닌 것은 3월 시험 문제 나온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몸은 4개의 액체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4개의 액체가 뭐냐면 혈액, 점액, 황담, 흑당. 그런데 요 4개가 균형을 잘 맞으면 나는 건강한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 나는 병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데 있었으니까 머릿속에 얼른 기억하세요. 혈액, 점액, 황담, 흑당 하시면 되고요. 자, 요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갈렌이라는 사람이고, 우리 책에서는 갈레뉴스라고 나왔을 겁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갈렌이나 갈레뉴스든. 그리고 이렇게 완성만 시켰느냐? 아니에요. 위생학, 하이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이게 갈레뉴스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 히포크라테스는요, 책을 썼거든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에피데믹 1, 그 다음에 에피데믹 2라는 책을 썼어요. 이 에피데믹이 뭐냐면 지금의 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에피데믹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 히포크라테스. 그렇죠? 그리고 또 역학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히포크라테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국 지금 하이진이라는 용어도 나왔고 에피데믹이라는 용어도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적어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볼게요. 이제 중세기로 갑니다. 자, 중세기로 가면은요, 그거 하나 분위기를 좀 얘기해 드릴게. 자, 우리 고대기에 그리스 로마가 되게 화려했었잖아요. 결국 화려해서 망했죠. 예, 그걸 그대로 반성을 받은 게 중세기 사람들. 그래서 중세기 많은 사람들이, 와, 저렇게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이렇게 화려하면 망한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 몸에 치장 같은 걸 안 합니다. 그래서 화려하면 할수록 망하는 거니까 아예 내 몸을 괴롭혀요. 그래서 내 몸을 괴롭히면 내 영은 맑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대 상처가 났어. 그럼 상처가 나면 이걸 깨끗이 보다듬어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상처를 막 괴롭게 만들어. 그래서 골마 터지게 하면 그만큼 내 영은 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기에는 온갖 병이 나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나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걸렸어.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하려고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서 막 비는 거죠. 그럼 교회에 가면 간호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들이 지금처럼 그런 간호사가 아니라 굉장히 심술이 굳게 막 굉장히 심술이 너무 심술보가 되게 있게끔 그렇게 생긴 간호사가 뚱뚱한 간호사예요. 그 간호사가 한 병에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술을 먹고 있어. 꼴꼴꼴꼴 술을 먹고 있고 이쪽 손에 채찍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휙 휘둘러. 근데 채찍 끝에는 누가 있냐면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막 빌면서 한 대 때려달라고 그래. 한 대 딱 때려서 채찍에 쫙 살이 탁 튀겨져 나가면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뭐가 어떤 다른 환자가 구걸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환자들이 구걸을 해서 돈을 받아서 간호사한테 주면 간호사는 요거 갖고 술 먹고 또 한 대 딱 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이 이만큼 많이 힘들어지면 내 영혼은 맑아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가 중세기입니다. 그래서 온갖 병이 나돌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암흑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흑기예요. 그래서 중세기 하면 1000년 동안 암흑기에서 온갖 병이 나돌았겠구나. 그럼 온갖 병이 뭔지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기 옆에 가시면 암흑기고 종교적인 사상이 뒤틀린 시기예요. 자, 보시면 그리스나 로마가 비위생적인 생활, 감염병이 유행.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의 생활 때문에 이제 그 비위생적인 생활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병이 나돌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병이 페스트라는 병입니다. 혹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페스트 하면은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 계기로 페스트가 유행이 됐는데요. 유럽 인구 전체의 4분의 1이 죽었대요. 정말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4분의 1이 죽었다면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리고 이 페스트는 시신이 까맣게 변한다면서요. 그래서 이걸 흑사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병이 너무 무서워서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병이 유행한 곳에 갔다 온 사람을 혹시 이 사람 병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동네에 들어오기 전에 너 거기서 40일간 있어. 그리고 40일간 후에 병이 안 생겼어.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와.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요거예요. 40일간 교통차단을 한 거죠. 이게 지금의 검역제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계기로 검역법이 제정됐고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됩니다. 요게 몇 년이냐면 거기다 써주세요. 1383년입니다. 1383년. 외우기 좀 쉽지 않아요? 8이니까 앞뒤로 33. 이렇게 해서 1383년입니다. 프랑스에서 세워요. 프랑스에서 최초의 검역법에 따른 검역소가 세워집니다. 뭐 때문에? 페스트 때문에. 그래서 페스트는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페스트 말고 납병도 생깁니다. 근데 납병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중세기 하면 암흑기고, 그 다음 페스트, 그 다음에 페스트는 왜 생기냐면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최초의 검역법이 만들어졌다. 검역소가 설치됐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여명기로 갈게요. 자, 여명기는 일종의 근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세기는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르네상스. 또 하나가 산업혁명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기 하면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하던 시기예요. 그 문학을 하는 시기하고 우리 공중보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사람들이요, 문학을 할 때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음악을 한다든가 소설을 쓴다거나 할 때 어디에 빠지냐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자, 슬럼프에 빠지면서 이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열심히 연습을 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섹스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섹스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콩나물 대가리 보이는데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색깔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굉장히 유명했던 음악가들, 소설가들이 섹스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러다 보면 자기 와이프하고만 섹스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갔는데 거기 하녀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럼 거기서 섹스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병 중에 가장 무서운 매독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독에 걸리면서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20대 때 죽고 30대 죽으니까 국가에서 보기엔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런 끔찍한 병에 걸려 성병에 걸려서 죽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국가가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가장 크게 관여를 했던 게 산업혁명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혁명 하면은 자, 지금은 공장이 되면 시골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대도시에 이제 공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런던, 한복판에 공장이 많이 세워져.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런던에 가면 돈을 많이 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농사 짓던 거 때려치고 런던으로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하루 8시간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근무 시간이 걸 16시간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결국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만 하는 거야. 나사처럼. 이러다 보면 그리고 밤에는 들어가서 닭장 같은 데서 그냥 잠만 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눈곱 떼고 얼른 가서 일하고 이렇게 이러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병에 걸려 다 병에 걸리는 거죠. 예, 결국 공장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가 야, 안 되겠다. 국민의 병에 국가가 관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근세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관여를 하게 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여명기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이게 처음으로 있는 그 호되기 같은 걸 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람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는 공중보건이 싹튼 시기 이렇게도 얘기해요. 싹튼 시기. 요게 근세기 하시면 되고요. 결국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면 국가가 국민의 병에 관여하기 시작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또는 공중보건이 싹트게 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그러면 산업혁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기로 갑니다. 자, 근대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때, 그러니까 요 근세기 말쯤에서 현미경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현미경이 만들어지면서 요 넘어갈 때 현미경이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균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간단한 거죠. 아, 결국 예전에 했었던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했던 장기설이라는 건 허구구나,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세균이라고 있고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걸 알게 돼요. 결국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세균학설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균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균학설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세균이 발견되니까 이제 간단한 거죠. 세균을 죽이는 약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방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방의학이 싹이 튼 시대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방의학이 싹 튼 시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태동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동기. 예방의학의 태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부터 이제 약이 많이 개발되고 사람들의 병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50년밖에 안 됩니다. 되게 짧아요. 그럼 도대체 뭐냐? 자, 이렇게 세균이 없어도 병이 생기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탈미생물학 시대 이렇게 표현해요. 탈미생물학 시대. 자, 세균이 없어도 병이 생기는 건 뭐예요? 만성퇴행성 질환들이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근대기는 국가가 많은 예방의학을 갖고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발전기 이렇게 표현해요. 발전기. 그리고 현대기로 가면은 이게 이제 확립이 됐다 해서 확립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강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나중에 줄 칠 겁니다. 좀 이따가. 이 중에서 고대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 히포크라테스, 장기설, 그 다음에 4개의 액체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의 제자인 갈렌, 위생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는 에피데믹 1, 2, 역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 먼저 기억하시고, 중세기에는 패스트 기억하셔야 되겠죠. 패스트에서 생긴 게 검역법에 의한 검역소. 그래서 1383년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세기로 가면은 국가가 관여하기 시작. 결국 공중보건이라는 용어가 싹트게 된 게 산업혁명이다. 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근대기에 가면은 예방의학이 태동이 됐다. 그리고 이때 세균학설 시대다. 그리고 지금은 탈미생물학 시대라는 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책을 보시면 이제 여러 학자들이 나올 겁니다. 이 학자들도 당연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자, 들어갈게요. 중세기. 중세기는 했구나. 여명기 들어갑니다. 자, 여명기는 근세기라고 했고, 요람기라고 했고, 또 일명 제가 싹튼 시기. 그리고 공중보건의 사상이 싹튼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르네상스가 있고, 옆에 가시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두 사건이 가장 컸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산업혁명일 겁니다. 자, 이때 유명한 학자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네요. 자, 프랭크라는 사람은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전 의사의 경찰 체계를 확립하라고 한 거야. 결국 의사 보고 경찰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되게 무섭죠. 강제로 뭔가 하죠. 결국 국민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온갖 병에 걸려. 그러니까 국가가 관여를 해서, 그러니까 의사가 관여를 해서 뭐 손을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깨끗이 손 씻은 다음에 음식을 그다음 먹어라.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하게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 의사의 경찰 체계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프랭크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는 세계 최초의 국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749년짜리도 하나 돌아다니고요.
1686년짜리도 돌아다닙니다. 그럼 꼭 사람들이 그래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나요? 이러는데 두 개 다 맞습니다. 두 개 다 맞는데 1686년은 동태조사를 했었었고요. 1749년은 정태조사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요거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세조사를 하는 나라 제발 스위스 아니야.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여기 한번 스위스라고 해서 답이 나온 적 있었거든요. 스웨덴이에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근데 5번, 이분은 워낙 유명하니까, 자, 젠너의 5번입니다. 5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젠너의 종두법, 그러니까 천연두, 종두법, 우두 종두법이요. 이거 만든 사람. 그다음 6번, 라마치니. 이분도 조금 유명하거든요. 산업보건 하면 유명한 사람이 라마치니예요. 그래서 직업병에 대한 저서를 한 사람이 라마치니. 요분도 외워주시고요. 체드윅, 자, 이분은 열병 환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열병 환자가 되게 많았나 봐. 그러니까 열이 나면서 죽어가는 병이 있었었나 봐요. 그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거에 대해서 레포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요 레포트를 보고 영국에서 와,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4번으로 가세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가시면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됩니다. 1848년. 누구 때문에? 아까 했던 체드윅 때문에. 체드윅의 열병 보고서를 계기로, 체드윅의 열병 보고서를 계기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집니다. 몇 년에? 1848년에. 기억하셔야 돼. 근데 아까 요거랑 비슷하죠? 최초의 검역소 1383년. 그치?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 얘는 1848년이에요. 세계 최초의 뭐예요? 공중보건법. 여기서 기억하세요. 요게 여명기. 자, 그냥 황리기로 갑니다. 자, 황리기는 근대기, 그리고 예방의학의 사상이 싹튼 시기라고 얘기를 했고, 자, 보세요. 결핵균 드디어 발견하죠. 코우라는 사람. 결핵균, 파상풍균 또 있습니다. 옆에다 또 쓰세요. 콜레라균도 발견을 합니다. 코우 하면은 균을 발견한 사람. 코우입니다. 균을 발견한 사람.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6번 잠깐 보실래요? 파스테르. 우리 파스테르 하면 생각나는 게 맨날 파스테르 우유 생각하잖아요. 이 파스테르는 미생물설을 주장하면서 예방 백신을 발견합니다. 예방 백신. 결국 균을 발견한 사람은 코우야. 그리고 이 균을 죽이는 예방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동그라미 6번의 파스테르예요. 동그라미 6번의 파스테르. 그러니까 두 글 짝을 져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코후, 파스테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비스마르크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사회보장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비스마르크 하면 세계 최초의 근로자 질병보험법. 그러니까 지금의 산재보험 같은 걸 거예요. 이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비스마르크. 항상 세계 최초, 이건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스노우라는 사람은 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사람입니다. 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콜레라 균을 발견한 건 아니야. 콜레라 균을 발견한 건 아닌데 콜레라에 관한 역학조사를 한 사람. 나중에 우리 역학할 때 요분 또 다시 이름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페텐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환경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사람. 결국 위생학의 아버지예요. 페텐코프는 위생학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쓰시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리스트, 탄저군 발굴 이런 걸 그냥 슬쩍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황리기에서 기억하실 분, 균을 발견하는 사람 코후, 또 예방 백신을 발견하는 사람 파스테르,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스노우 기억하세요. 페텐코프 위생학의 아버지,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 이게 황리기 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 그런 식으로도 나오더라고요. 다음 중 여명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끊어서 여명기 사람, 황리기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황리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근대기증제, 그 현대기로 갑니다. 이제 이거를 발정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 이게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구나. 요게 황리기입니다. 이게 발정기고, 죄송해요. 요게 황리기. 그리고 요게 발정기 하시면 돼요. 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정기를 봤더니 요거는 지역사회 보건학의 사상이 대두된 시기에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만 물어볼까요? 지역사회 보건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책 이름은 뭐예요? 우리 책 이름은 공중보건 있잖아요. 공중보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지역사회 보건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지역사회 보건이에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공중보건과 지역사회 보건 차이점. 자,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긴 하지만 감을 좀 잡으시라고 좀 알려드릴게요. 공중보건은 뭐냐면 국가에서 사업을 해요. 이런 사업을 해. 그리고 이거를 모두 명령을 내려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전의사 경찰체계처럼. 그래서 쭉 명령을 내요. 결국 상의 하달식의 사업을 하는 거죠. 위에서 명령 내리고 그 다음에 밑에서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서울에 있는 지역이든 또는 서울에 있든 지역에 있든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아. 국가에서 강하게 이런 사업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니까. 이걸 공중보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역사회 보건은 뭐냐면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고 C라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서 우리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올리는 거예요. 결국 하의 상달식의 사업을 하는 걸 지역사회 보건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사회 보건입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지자체 사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 보건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거기서 봤더니 1919년에 세계 최초의 보건부가 설치됐다. 아, 세계 최초 또 나오네. 아까 영국은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영국이야. 1919년에 보건부가 설치됩니다. 보건부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같은 거예요. 아, 보건복지부 같은 게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나라가 영국이고 1919년입니다. 이게 발전기 때고요. 이러다 보니까 보건행정의 기틀이 마련하게 된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지역사회 보건과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이 됐다. 예, 이렇게 해서 발전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보시면, 자, 요거 외워야 되겠네요. WHO 기억하시죠? WHO 하면은 48년 4월 7일 발족을 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외우시면 돼. 48년 4월 7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달력의 4월 7일을 보면 세계보건의 날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예, 그거를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1978년 카자흐스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진 소련이요. 구소련을 카자흐스탄의 알마타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역사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워낙 유명한 거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거기 핵심 부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요약을 좀 정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사 부분 말도 안 되게 되게 빨리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표정을 안 지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그냥 표정을 좀 지으면 모르나 보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 표정 없어. 그러니까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럼 결국 유명한 사람을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를, 자, 우리 나눠준 유인물 잠깐 볼까요? 가로놓기. 자, 가로놓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비어있을 때 매력이 있습니다. 결국 가로놓기에 직접 거기다 답을 쓰시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답은 어디서 써? 구석에다 쓰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면서 이거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면서 화장실 가면서 보는 거죠. 쭉 보고, 아, 이거다. 모르겠어? 답 적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놓기는 비어있을 때 가장 매력이 있다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조금 전에 배운 거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 같아. 무슨적 안녕 있었는데. 육체, 또,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뭐죠? 정신, 옳지.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 안녕. 네. 3개입니다. 육체는 이미 써있으니까 정신, 사회적 안녕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약간 여러분들이 좀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문제 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1번입니다. 보건학적 개념으로는 물리적으로 쾌적한 공이 없는 환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대요. 그럼 이 3가지 안녕 중에 무슨 안녕일까요? 쾌적한 공이 없는 환경? 무슨 안녕일까요? 감이 안 잡히죠? 요게 신체적 안녕이에요. 신체적인 안녕에 공이 없는 환경도 포함되네요. 네,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자, 2번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 다른 사람 눈에 미친 나의 모습과 현실적인 나 자신의 모습인 현재의 나의 모습이 일치할 때 건강한 상태가 된대요. 무슨 건강일까요? 네? 그렇죠. 정신적 건강입니다. 정신적 건강.
자,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인 역할과 규칙,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게 직업을 가질 때 건강하다는 의미가 있다. 아, 직업을 가질 때 건강하다? 무슨 건강? 그렇죠. 사회적 건강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상해나 장애가 없으며 동시에 생리적인 기능이 정상 범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아, 상해나 장애가 없대요. 뭐죠? 신체적 건강입니다. 잘하시네요. 5번은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의 직관적인 판단과 정신적인 초월의 상태에서 자기 중심적인 상태로 자기 만족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래요. 정신적인 초월까지 갔습니다. 결국 돌을 닦느냐 안 닦느냐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영적인 안녕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돌을 닦아야 영적으로 건강한 거래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래서 채택이 안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해설을 좀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교수 나오네요. 공중보건학이란 조직적인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아까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순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무순적 있었었는데 무순적 아까 건강의 정의 중에 앞에 두 개 있었었는데 신체, 정신. 그쵸? 아까 WHO 건강의 중에 두 개예요, 두 개. 신체, 정신적인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라고 누가 얘기할게요? 윈슬로우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윈슬로우 교수가. 네. 자, 어느 정도 조금 외우시는 것 같아요. 자, 공중보건학의 역사입니다. 고대기예요. 그리스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히포크라테스.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최초로 환경 요인과 질병의 관련성을 제기한 사람. 그리고 책도 썼다 그랬지요? 에피데믹 1, 에피데믹 2라는 책도 썼습니다. 옆에 영어로 써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우시면 됩니다. 에피데믹 1, 에피데믹 2를 썼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가면은 요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사람 누구라 그랬더라? 갈렌 또는 갈레뉴스. 네, 갈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를 계승만 시킨 게 아니라 발전만 시킨 게 아니라 동그라미 3번 위생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제 중세기로 갑니다. 중세기 하면은 별명 암흑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온갖 병이 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번부터 볼까요?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로 인해 발생한 감염병 되게 유명하네. 흑사병 또는 패스트. 이 병 때문에 생긴 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검역법이 만들어졌죠. 몇 년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1383년. 어느 나라였었죠?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요게 최초의 검역법의 검역소가 설치됐습니다. 자, 2번, 3번 해결했습니다. 1번. 자,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감염병 뭘까요? 이건 안 배운 걸 거예요. 뭘까요? 납병이요. 납병. 예, 한센병이요. 납병이고 한센병. 한센병이 뭔지 아시죠? 문둥이병이요. 우리가 막 그냥 좀 저렴한 말로 문둥이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있나요? 납병이? 어디 있어요? 이분들? 납병 걸린 사람들 어디 있어요? 소록도에 있는 건 아시죠? 소록도에만 있나요? 아니요,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가끔 가다 보면 납병 걸리신 분 모르세요? 얼굴 보면 금방 표시 나거든요. 그러니까 납병 걸린 사람의 특이한 얼굴 특유가 뭐냐면 성형수술을 했는데 망한 것 같은 얼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납병에 걸리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타고 가면은 지하철 앞에서 분명히 저분 납병 환자야. 근데 그 옆에 여러분들이 그냥 천연덕스럽게 앉아갖고 핸드폰하고 장난 놀던데요. 그래서 또 알려주고 싶은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소록도에 되게 이렇게, 소록도에 계시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고요. 그 외에 가벼운 분들은 많이 돌아다니십니다. 왜냐면 이 납병은 이렇게 격리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납병 환자, 격리해라 이런 게 법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요. 소록도 가실 일 있으시면 한 번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험 공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좀 한가지다 그러면 소록도를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록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이긴 섬인데 다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시는데
저는 이제 그 기자랑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모 잡지 회사 기자랑 같이 가갖고 거기 소록도밭 앞에 가면은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서 커피도 팔아요. 그래서 커피 있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커피 주세요. 그래서 커피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커피 먹다가 기자가 갑자기 얼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래요. 그래서 얼른 뭐 드세요. 그래서 이제 커피 다 먹고 이제 나와서 거기 이렇게 또 이제 돌면서 근데 아까 왜 이렇게 놀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컵을 딱 보여주는데 컵에 뭐가 있냐면 손가락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납병 환자들은 자기가 이게 아예 감각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자동 절단이 돼요. 그러니까 커피를 타면서 자기 손가락이 떨어진 거죠. 한마디가. 그거를 모르고 이분은 이제 마신 거고요. 그럼 우리 같은 소리를 복복지로 날릴 텐데 이 기자도 대단하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 요구르트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꼭 요구르트를 사갖고 그러니까 비싼 거 말고 싼 거요. 요구르트 되게 좋아하시고 단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 거 사탕을 좀 사갖고 갔거든요. 사탕도 또 제가 이제 무슨 멸군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포장지 하나하나 사탕이 포장된 거 있잖아요. 하나로 큰 게 아니라 하나하나인 거, 그걸 이제 사서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드리고 저는 쭉 돌고 그 할머니 어떻게 하셨나요? 딱 갔더니 할머니가 사탕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사탕을 깔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손이 자꾸 문드러지거든요. 이게 깔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문드러지니까 이분이 칼 갖고 자꾸 이렇게 긁는 거예요. 칼 갖고 봉투를 자르려고. 그런데 눈까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봉투 그 껍데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자기 손가락 막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게 해서 제가 일일이 다 까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소록도 가실 때는 사탕 사갖고 가면 하나 딱 뜯으면 사탕 알이 그냥 나오는 거. 그걸 사갖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 요구르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때 이제 십자군 운동 때문에 생긴 게 납병이에요. 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병하고 패스트만이라도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자, 여명기로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세기예요. 근세기. 중상주의하고 계몽주의로 나온다 그랬죠. 이때 중상주의는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계몽주의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는 단어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 중상주의 하면 르네상스, 계몽주의 하면 산업혁명. 자, 직업병에 져서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직업병에 져서 산업보건의 아버지. 산업보건의 아버지. 누굴까요? 라마찌니. 자, 아까 이렇게 찾아보세요. 라마찌니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외우시질 않으셔서 라마찌니라고 있을 겁니다. 자, 보이시죠? 동그라미 6번에. 그렇죠? 라마찌니 직업병에 관한 저서 쓴 분입니다. 자, 세계 최초의 국세 조사를 한 나라가 있었었는데 스위스? 스웨덴. 두 개가 있었죠. 1686년짜리, 1749년짜리. 어떤 게 동태예요? 동태. 1686년짜리가 동태입니다. 그리고 정태는 1749년. 맞지요? 제가 틀린 답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예, 맞습니다. 자, 열병보고서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열병보고서. 영국 사람인데. 체드윅이라는 사람, 열병보고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 몇 년이었는지 기억하세요? 1848년. 예,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두종두법도 있습니다. 우두종두법. 아까 천연두종두법. 누구냐면 제너예요. 제너라는 사람. 자, 프랭크라는 사람, 저 그냥 써놨습니다. 이분은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전 의사의 경찰 체계 때문에 유명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명기가 끝났고 황리기로 갑니다. 황리기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를 일명 세균학설 시대 이렇게 표현하죠. 세균학설 시대. 자,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학의 아버지라고도 한 사람.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누구였죠? 누구? 페텐코프. 그렇죠. 페텐코프. 좀 말이 낯설죠. 예, 그 다음에 뒤로 갈게요. 자,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보건소 제도의 효시 있습니다. 지금의 보건소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 책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 쓰세요. 윌리엄 라스본이에요. 라스본.
자, 윌리엄 라스본이라는 사람이 보건소 제도의 효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람을 제가 조금만 설명 들어갈게요. 이분은 간호사라고 자꾸 어떤 책에서 나오는데, 이분 간호사 아니고요. 이분은 사업가예요. 사업가인데 자기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아팠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독간호사를 쓴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간호사 한 명을 채용을 한 거예요. 그 간호사 이름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간호사가 흑인 간호사인데 무지무지 열심히 일을 했나 봐. 근데 결국 와이프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와이프가 죽으면서 마지막 소원을 얘기를 해. 그 얘가 그 로빈슨이 너무너무 잘해줬으니까 당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가가 얘를 도와주고 싶은데 돈을 그대로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얘가 무슨 일을 잘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환자를 잘 간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와이프처럼 아픈 사람을 네가 간호를 좀 해줘라. 간호를 해주고 대신 월급을 내가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로빈슨이라는 흑인 간호사가 되게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예 사무실 하나 차려줍니다. 사무실 차려주고 너는 여기서 있으면서 환자가 아프면 그걸 네가 간호해주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무실이 지금의 보건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라스본 하면은 보건소 제도 효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3번 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하는 사람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하는 사람? 얼른 찾아보세요. 콜레라에 대해서. 콜레라 균을 발견한 건 아니야. 그런데 스노우, 존 스노우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가로 5번에 발전기로 들어갑니다. WHO의 발족 연월이 있었는데 48년 4월 7일 4847입니다. 외우기 좀 쉬워요. 자, 두 번째, 요건 좀 아시겠지?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한 사람, 되게 유명하신 교수 윈슬로우 교수. 예, 윈슬로우 교수.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윈슬로우 교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예,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할게요.